네, 2021년 1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천황폐하와 대통령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문정부의 이중적인 대일관을 폭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정신없는 역사인식은 좀 갖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강창일 주일대사가 천황폐하라고 한 것,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제가 어제 방영했듯이 위안부 합의금 10억 원을 안 받겠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걸 활용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나간 정권, 정신나간 걸 한번 좀 비판을 하면서 우리의 대일관을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난 겁니다. 다 보셨을 겁니다. 다 동아신문에 다 나왔죠. 강창일, 일본이 낸 10억엔 활용, 위안부 기금 논의하자. 일왕을 천황폐하로 호칭, 뭐 이런 기사입니다. 한번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이 동북아권, 한자 문화권에서 상대를 존칭하는 최고의 용어는 폐하입니다. 폐하. 황제나 황제의 부인인 황후한테 붙이는 거죠. 또는 그 황제의 아버지, 또는 황제의 어머니, 태후, 이런 분한테 붙였습니다. 그 다음이 전하입니다. 왕한테 붙이고 왕비한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보게 되면 항상 전하 이럽니다. 폐하란 말은 고종이, 순종이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을 때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자죠, 세자. 차기 왕. 그리고 그 세자의 부인, 세자빈한테는 저하라고 합니다. 이거 전하하고 저하를 구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드라마 보게 되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임금한테는 전하, 세자한테는 저하 그럽니다. 저하의 저자는 뭔가 하면요, 야, 저 집 대저택이네 할 때 그 집 저자입니다. 전하의 저는 궁전할 때 그 전자도 역시 집 전자죠. 네. 폐하의 폐자는 우리 신발 벗어놓는 섬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밟고 있는 그 섬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살고 있는 큰 집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하, 저하고 섬돌 아래에 있는 게 폐하가 되는 거죠. 그 밑으로는 또 하파라는 말이 조선 때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파라 그랬고, 대원군을 부를 때도 대원군 하파라 그랬었죠. 그 다음이 각하였습니다. 판서들한테, 이조 판서한테 각하라 그랬고, 그 아래는 이제 당하 있었고, 뭐 요즘 와서는 뭐 거의 안 씁니다만, 우리가 편지 보낼 때 뭐 귀하, 또 누구누구의 자식 얘기할 때 슬하라는 말을 쓰잖아요. 슬하는 무릎 아래. 꼬맹이가 조그마하니까 제 무릎보다 낮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하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중국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고요. 차츰차츰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만든 이 집의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폐하, 전하, 저하, 하파, 각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일본 왕을 폐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님이라 그럽니까? 이 정부 사람들. 왜 각하라고 못 부릅니까? 각하도 옛날에 따지면 지금 장관밖에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을 각하로 못 부르게 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최초로 발의했던 사람. 왜 이럽니까? 참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다급하다고 국익 때문에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 폐하라고 붙인다는 거는 난 참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더 중요하지. 그럼 우리 대통령을 폐하라고 부르든지. 임명장 딱 줄 때 문재인 대통령 폐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강창일 대사는 받았어야지. 그래놓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뜻을 표현한 다음에 일본 가서 일본 천황 폐하라 그래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몇 차례 얘기했죠.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할머니 승소를 내리면서 1억 원씩 배상하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은 주권 면제를 내세워 소송을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어제부로 지났죠. 1월 20일.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해서 이분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 재산은 주일 대사관, 주일 공사관 뭐 이런 건데 이게 다 빈협약에 따른 취해법권 지역이라서 압류가 불가능하죠. 그럼 어디에서 일본 재산을 찾아내 줄 거냐? 줄 수도 없는데 왜 이런 판결을 했느냐? 이란은요 차라리 배짱이라도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에 주지 못하는 70억 원을 7조 원을 주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상선을 납부했잖아요. 그럼 우리 문재인 정권도 일본 배 아니면 일본 대사 한번 억류해갖고 12억 내놓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그래야 지금까지 대일 반일 노선 유지한 게 일관성이 있지. 북한은 할 겁니다 아마.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일본의 모테키 도시미스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확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시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 그랬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한일 관계를 좀 쿨하게 봅시다. 진짜 공부한 사람답게 한번 봅시다. 문재인 정권은요 간이 작아서 손이 작아서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 못할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보수 정권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국제 정치 질서를 이용해서 했지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재산을 분명히 못수했습니다. 그거를 귀속 재산 또 쉽게 적국의 재산 그래서 적산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적산가옥이란 말은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 우리를 강제 개양시키고 원산과 부산 그리고 인천을 강제 개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취해법권을 그 지역에서 일본이 이제 그 지역 외에서도 취해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최혜국 대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무역을 할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게 되면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데 그런 최혜국 대우를 해주면서 일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여러 군데 뭐 돈을 주고 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당시 한국에 골동품을 많이 구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많은 국보와 보물이 있는데 그 중에 번호가 앞선 것들 적어도 한 200번, 300번까지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확보한 걸걸요. 그 중에 일부는 개인 소장한 것도 있지만은 개인 소장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국보 1, 2, 3호로 쭉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본이 우리한테 거저 준 겁니다. 그 중에 상당히 비싼 것도 많을 텐데 가격으로 따지면 그런 게 귀속재산입니다. 이 1945년 8.15 해방을 맞았을 때 일본은 자기들이 일본에서 갖고 왔던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도 가져오고 뭐도. 그걸 포함해서 여기에 있던 모든 재산을 남겨놓고 탈탈 털려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조선인들이 일본인들 그냥 돌아가게 안 했어요. 다 내놓고 알아서 아마 그날 정식값 정도만 주머니에 넣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미 군정이 수립됐는데 미 군정 역시 일본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국공유 재산, 한반도에 있는, 그때는 38선 이남만 했으니까 남한에 있는 국공유 재산 일본에, 그리고 일본인 소유의 사유재산까지 모두 미군정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때 압류했던 일본 정부의 중요 재산이 김영삼 씨,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선배죠. 가 때려 부셨던 중앙청, 그리고 지금도 있는 서울역, 한국은행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이러한 재산을 이제 귀속재산이라고 불렀는데 영어로는 vested property입니다. 이 vest라는 단어가 좀 저는 어려운데요. 왜 구명조끼 할 때 조끼가 vest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형이 돼서 vested가 되면은 기득권, 특권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vested interest 그러면 기득이익, 기득권 뭐 그렇게 해석되고 vested right 그러면 역시 이제 뭐 확정된 권리. vesting day 그러면은 귀속 확정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vested property에 의해서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가
남한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미군정이 다 갖고 왔습니다. 동산, 부동산,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학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그리고 지금의 고등학교죠. 그땐 중학교라 그랬는데 일본이 운영하던 중학교, 지금 명문인 서울고등학교, 또 용산고등학교가 원래 일본 학교였죠. 그게 다 압류가 돼서 미군정이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운영했던 경부선 닦고 거기에 철도 다니던가 차 이런 거 다 금, 은, 보석,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귀중 골동품 다 압류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농지하고 그 당시에는 사업체잖아요. 다른 것들은 한번 재산밖에 안 되지만은 농지나 사업체는 계속 재생산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물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보물은 팔아야 돈이지만 이거는 돌리면 돈이 계속 나오니까. 그때 일본 정부나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미군정에서 뺏은 게 뭐 28만 몇 정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당시 남한의 총 경지 면적의 13.4%. 일본인들이 참 남한의 경지를 많이 가질 것도 했지만 그걸 싹 뺏었습니다. 13.4%. 이거를 미군정이 신한공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관리하게 했다가 48년도에 미 군정을 끝내면서 떠날 때 이 농경지를 소작했던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합니다. 약간의 돈을 받고 판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 재산을 미군정이 약간 돈을 챙기긴 했지만 거의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이 재산을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얼마가 나올지. 그때는 농업이 주 산업인데 어마어마할 수 있죠. 전 농가의 26.8%가 이 귀속 농지를 받았습니다. 유상으로. 그리고 귀속 사업체가 있는데 일본이 외정 때 대일 항쟁기 때 우리 땅에서 운영한 공장을 다 두고 갔습니다. 그게 귀속 공장인데 그 공장이 우리 조선인이 하던 공장도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면은 85% 남한에 있는 공장의 85%가 일본인이 하던 건데 그걸 싹 뺏었습니다. 미군정이. 그중에 미군정이 군정을 끝내고 철수할 때 약간은 자기들이 소유했으니까 팝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도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일본한테 뺏은 거니까 자기들이 그걸 계속 기지로 사용했죠. 근데 이거를 한국이 내줬고 뭐 미국이 점령군이다라고 와서 증거다고 떠들고 뭐 점령군 맞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반미 감정 일으키게 누구다? 이 땅의 좌파들, 문정권에 보글보글하는 그자들입니다. 그때 미군정을 끝내면서 이 사업체 뭐 이런 등 부동산 이런 것들 도합 29만 건을 대한민국에 이양해 주고 갑니다. 일부는 팔았지만 일부는 자기가 가졌지만 대부분을 주고 갑니다. 안 주고 간 게 용산 미군기지 등 그런 몇 개의 기지하고 약간의 자기들 재산권하고 나머지는 다 주고 갔어요. 근데도 미국이 나쁘다고 욕하는 자들이 많죠. 이 엄청난 재산을 처리하라고 그때 한민당의 주류였던 국회하고 이승만 정권하고 좀 다툼이 생깁니다. 국회는 먼저 자기네가 주도하려고 귀속재산 임시조치법을 만드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개입해서 합의에 의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걸 민간인에게 나눠주는데 그게 그 당시로선 대단히 특혜가 됩니다. 이걸 받으면 공장을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계속 필요한 물품 생산하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없지만 오비맥주, 지금은 두산그룹이 했었으니까 오비맥주가 뭘로 바뀌었죠? 아이고 뭐 클라우드 모르겠다. 하여간 둡시다. 이게 일본에 지금 일본 가면 기린맥주 있잖아요. 기린맥주가 한국에서 생산하던 게 지금 그 공장이 오비맥주가 됐었고 삿포로 맥주, 저 삿포로 맥주 좋아합니다. 그게 지금 조선맥주를 거쳐서 지금 하이트입니다. 하이트. 조선유지 인천 공장을 불화받아가지고 그거 키운 게 김승현 회장이 있는 하나그룹입니다. SK그룹 여러분 굉장히 큰 기업으로 알고 계시죠. 그게 과거에 선경이었습니다. 선경. 선경은 조선할 때 선자에다가 일본에 가면은 두 번째 큰 도시 교토가 한자로 경도잖아요. 그 경자를 딴 겁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선경은 원래 조선에 있는 조선의 선자하고 만주의 만자를 딴 선만주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뭐 하는 옛날 노래 있었죠. 그 주단이 비단 같은 건데 선만주단이라는 회사하고
일본에 있던 교토 직물, 경도 직물이 서로 합작 투자했기 때문에 선경이 됐었고, 그게 지금 와서는 SK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죠. 우리 최정현 회장 측에서. 나카오카 제과가 지금 해태 제과입니다. 해태가 지금은 좀 많이 쓰러졌지만 한때는 우리나라 제과 업체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오노다 시멘트 삼척 공장이 동양 시멘트,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 조선 때는 우리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는데 외정 때는 경성이라고 불렀잖아요. 미쓰코시 백화점 지금 일본에 있죠.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지금 그걸 받아갖고 지금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조지아 백화점은 지금은 뭐 별 힘이 없지만 미더파 백화점이고, 조선재련을 받아가서 라키화학을 하다가, 라키가 뭡니까? 럭키잖아, 럭키. 그게 지금 LG화학입니다. 코레카와 제철소는 삼화제철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동국제강, 많이 아시는 기업이죠. 조선생명은 삼성화재, 조선여탄, 삼국석탄, 문경탄광은 지금 대성그룹, 모리나가는 지금 제1제당에 합병된 독립식품이었고, 토요쿠니 제과는 풍국제과를 거쳐서 지금 오리온 동양제과입니다. 조선우선은 우리의 대표적인 해운회사인 대한해운, 조선주택영단은 한국주택공사, 지금 LH공사죠. 아사노시멘트 경성공장은 벽상그룹이, 경성전기, 남선전기, 조선전업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합병돼서 한국 최대의 공기업인 지금 한국전력입니다. 가네보 방직 광주공장은 일신방직, 조선 미국 창곡 주식회사는 한국 미국 쌀 주식회사가 됐다가 지금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통운입니다. 조선중공업은 대한조선공사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한진중공업이 되었고, 조선화재해상보험은 동양화재해상보험을 거쳐서 지금은 메리츠해상화재보험으로 변신해 있죠. 이럽니다. 우리가 처음 산업화를 할 때는 이런 일본인들이 만든 회사를 받아가지고 미국 정부가 뺏어갖고 강제 압류해서 우리한테 거의 공짜로 준 거를 이걸 민간에 불화해갖고 그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산업화를 시도했지만 바로 50년에 터진 6.25 전쟁으로 사실상 실패를 합니다. 일본이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기술과 경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거 운영한 사람들이 그 회사의 종업원으로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능력이 안 됐던 거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여가 지난 다음에 박정희가 5.16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이라는 걸 받아냅니다. 청구권 자금은 뭔가 하면은, 자, 우리 땅에 있는 일본 재산은 우리가 다 이미 이승만 때 뺏었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좌파 정권은 못 뽑아내지만 우파는 뭐 미국이 해줬든 뭐 하든 뺏었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또 어떻게 하느냐. 자, 대일 항쟁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대로 일본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전쟁 꽝 터지고 일본이 패망하니까 다 한국으로 들어왔죠. 근데 밀린 임금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돈 내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게 청구지 않습니까? 그게 청구권 자금입니다. 그걸 내놔 그럽니다. 일본에. 귀속재산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걸 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일이 똑같이 반공투성에 나서라. 그러니까 너 일본 한국한테 잘해.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받아낸 돈이 2억 얼마인데, 몇억 달러인데, 그 돈은 2차 대전 때 일본이 동남아 여러 나라를 지배하거든요. 전쟁 끝난 다음에 배상금을 봅니다. 그 금액이 각 나라마다 한 2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와 비슷한 금액을 그때 임금을 뭐 인플레 어떻게 계산했는지 받아냅니다. 전쟁 배상금과 비슷한 금액을 청구권 자금으로 받아냅니다. 우리는 배상금으로 못 받았던 거는 대한제국의 국권자인 순종이 대일본 제국과 합병하겠다고 사인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강제 지배한 게 아니다라는 게 해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강제 지배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시 제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뭐 일본 제국을 하든 말든 우리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드디어 힘없이 살아있던 귀속 기업체들을 살려가지고 산업화에 성공하는 겁니다. 추가로 여기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어주는 게 박정희가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미군 봉급을 받잖아요. 그 중에 조금을 더 파월 장병한테 주고 나머지 돈을 갖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산업국가로 성공하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 받은 동남아 국가들은 산업화에 지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일본 사람들 만나면요, 청구권 자금
배상금 받은 나라에서, 일본이 준 나라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보람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저 친일파 아닙니다. 근데 일본 친구들하고 좀 만나고 다툼도 하지만 객관적인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때 빠졌던 분들이 있죠. 위안부입니다. 위안부분들은 그때 사실은 정신대들도요, 박정희 때만 해도 친일파로 대한민국에서 몰렸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청구권 자금 받았을 때 살아있는 정신대, 그 당시 정신대 일본 갔다가 살아있는 분들한테는 돈 안 주겠다 그랬습니다. 법으로 안 줬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돈을 줬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너희 스스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이 돈은 대한민국에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걸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가서 일하고 돈 벌었기 때문에 친일파로 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은 더 못 나오는 거죠. 부끄럽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정신대 이분들은 노무현 정권 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터져서 커지니까 여기에 정신대가 합병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대하고 위안부가 헷갈리는 겁니다. 정신대가 워낙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막 한 다음에 이분들이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뭐 항의하고 해봤더니 다 줬잖아 이렇게 맞잖아요. 박정희가 받았잖아요. 박정희가 그걸 살아있는 정신대 출신들한테 안 줬을 뿐이죠. 그래갖고 노무현 정부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이걸 돈을 다 줍니다. 정신대가 빠지니까 위안부만 남은 거죠.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떠들어도 일본이 이미 다 줬잖아. 정신대 줬듯이.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고 또 인권 유린 문제를 계속 떠드니까 일본이 견디지 못해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10억 원을 내놓는 겁니다. 그 전에 몇 번 일본 공식적으로 못 주겠다. 부끄러우니까 성금 얻어서 주겠다. 일부 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받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거부했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가다가 추가로 또 10억엔을 정식으로 받아내고 이제 끝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뒤집은 게 누구냐? 이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으니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3일 방영된 유튜브에서 했었죠. 10억엔이 우리 돈으로 그 당시 108억인데 100억 원인데 100억을 걷어차놓고 이 재판으로 12억 내놓으라 그러니 이게 뭔 꼴이냐. 요 기사는 이정훈 TV의 커뮤니티에도 올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게 국제법입니다. 국가 간에서 어떤 이렇게 하자고 한 게 국제법이 우선이 안 되면 내 법대로 한다면은 상대는 나보다 낮은 나라가 되니까 국제관계가 안 되죠. 얘는 나의 식민지가 돼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관계는 국제법이 우선입니다. 조약이나 약속 이런 게. 때로는 국제법이 우리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국제질서는 국제법이라는 건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센 놈이 역시 유리한 겁니다. 한일 관계에서 센 놈은 역시 일본이죠. 근데 일본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청구권 자금도 주고 귀속재단도 내놓고 아무 소리 못하느냐? 그거는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켰고 일본을 전쟁 일으킨 그런 나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 비위 맞추느라고 미국이 한국과 잘 지내 그러면 청구권 자금 주고 귀속재산 포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미국이 빠져버리면요, 저는 솔직히 독도 영유권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미국이 빠져버리면 우린 북한하고 일본을 동시에 적으로 상대할 수도 있어요. 중국도 적국이 될 수 있어요. 임난 후에 조선이 그랬지 않습니까? 임난 때 일본하고 싸웠으니 일본하고 서로 완전히 원수가 됐죠. 근데 임난 끝난 다음에 만주에서 만주적이 확 큽니다. 남북으로 적이 있으니까 조선이 어떻게 해요? 일본하고 외교를 트잖아요. 사명대사 가서 뭐 어쩌고 했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통신사를 보내고 낳고 그러고서 이제 여진족만 상대하는데 인조 때 병자호론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속국이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잖아요. 이런 결과를 대한민국이 반복하고 싶습니까? 문재인 정권? 네, 저도 민족 자존심이 있지만은 일본과의 관계를 왜 잘해야 되는지, 미워도 잘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미국이 빠지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은 미일이 서로 적대국이었다가 지금 동맹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탄탄한 한미동맹을 만들어야만 일본도 제압하고 북한도 제압하고 중국도 제압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저희 국제정치학을 한 저희 판단입니다. 근데 문정권은 자꾸 대미자주를 내세우니까 수상한 겁니다. 이 친북 세력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끼리는 평등 주장해서 대통령 각하를 님으로 낮춰놓고 국익 때문에 강창일 대사는 일본 가서 국익 때문이겠죠. 천황 폐하라 그러면 이건 무슨 모순이에요. 국내에서는 표 얻기 위해서 대통령 각하하지 말고 님이라 해놓고 나서 또 국내에서 표 얻기 위해서 반일 여론 편승해갖고 일본 무시했다가 당황해서 다시 또 그걸 높이고 가면 이건 모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님과 일본 천황,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가 딱 드러납니다. 이거를 불편한 진실이죠.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어야 국가가 힘이 있는 거고 바른 정권이 되거든요. 이게 없습니다. 지금 많은 게 뒤엉켜 버렸는데 이 처리를 나중에 누가 다 하죠? 진짜 저는 좀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웃기지 마시고 좀 통촉하시옵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